안녕하세요. 속초여고 이제 1학년 6반, 9반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온라인 수업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이 결정돼서 여러분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는 이번 주 2번을 만나서 수업을 했어야 하는데 한 번은 또 9반 친구들은 그때 다른 검사 때문에 빠지고 6반 친구들은 목요일 오후 수업이 빠져서 여러분 2시간을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복습을 간단하게 해주긴 하겠지만 여러분 요거 다른 반 친구들은 수업 중에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집중해서 마치 학교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들어야지 여러분도 학습 결손을 막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집중해서 열심히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아마 지난 시간에 마인드맵으로 내용을 정리했다시피 이번 내용은 우리가 통합적 관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통합적 관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코끼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옛날에 어떤 왕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모아서 코끼리를 만져보겠어요. 그리고 각각 코끼리가 어떤 모양인지 말해보도록 시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세 사람처럼 말을 했다고 해요. 한 명은 코끼리 옆면을 만지면서 코끼리는 벽이구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이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관이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3명 중에서 코끼리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죠. 자, 왜 그러냐? 우리가 각각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졌기 때문에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는 우리 세상 역시도 코끼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거대하고 한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이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제시된 시간적 관점, 윤리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교과서 14페이지하고 학습지 2페이지를 같이 펼쳐놓고 보면서 이 내용을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커피를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거의 매일 아침에 커피로 수혈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만큼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요. 아마 다른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커피를 굉장히 자주 드실 텐데요. 자,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8년도 기준으로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353잔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실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 현상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된 이유에 대한 어떤 시간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커피를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카페에 가끔 갔을 때 커피의 이름을 보면 뭐 에티오피아 커피 아니면 브라질 케냐 AA 이런 식으로 앞에 나라 이름을 붙이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커피는 원산지에 따라서 향과 그다음에 풍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커피 이름 앞에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에티오피아 커피도 광고나 아니면 커피 전문점의 이름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커피 원산지는 바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이고요. 자,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6세기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라비아 반도로 전파가 됐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아라비아 반도는 여러분 이라크,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있는 반도. 그럼 아프리카의 약간 동북 쪽에 있는 반도를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고요. 아프리카랑 지리적으로 가깝죠. 자, 근데 이 지역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슬람 국가는 술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피를 더 즐겨 마시게 되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도 마르고 계속 뭔가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 커피가 아주 좋은 음료가 된 거죠. 자,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더 또 가까운 유럽으로 확산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커피의 인기가 점점 증가하자 유럽은 우리나라에서는 커피 재배가 어려운데 커피가 많이 필요하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지역에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를 통해서 커피를 생산하는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에는 플랜테이션이라는 방식으로 커피를 재배했는데요. 플랜테이션이란 여러분 교과서 오른쪽에 작게 나와 있어요. 자, 선진국의 자본, 그리고 기술.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농사를 짓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농장을 경영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좋겠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많은 돈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민지로 삼은 지역은 주로 열대기후 지역이었는데요. 이 식민지배 국가의 열대기후 조건,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원주민의 수가 부족하면 노예, 이런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대규모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 커피, 초콜릿, 카카오라고 하죠. 카카오, 아니면 설탕, 사탕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상품 작물,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의 커피 생산이 가능했고 그 이후에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이런 선진국에서 커피와 카페 문화가 점차 자리 잡았고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다른 나라로 점차 확산돼서 지금은 우리 주변에도 아주 쉽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도 일상처럼 커피를 접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커피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그냥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음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많이 마시게 되었는가를 지금처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커피에 나와 있는 커피의 원산지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외워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커피의 원산지가 아니죠. 바로 뭐냐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지금 바라본 것처럼 시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사례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간적 관점이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보면 시간적 관점이란 우리가 어떤 일을 있게 하는 시대적 배경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자취를 따라가 그 시대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찾아내고 이를 현재와 관련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을 바로 시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커피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교과서 1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페이지를 보면요. 공간적 관점으로 커피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커피는 대표적으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그런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커피의 생산지이고 갈색으로 표시된 것이 커피의 소비지인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커피가 생산되는 이렇게 띠 형태의 적도 부근에 있는 이 지역들을 커피 벨트라고도 불러요. 커피 벨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카페에 가다 보면 인테리어로 이런 커피 벨트를 표시한 인테리어가 있거든요. 그런 가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런 곳에 방문하면 아, 그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바로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말풍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는 대표적인 열대 작물,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이고 커피 벨트라고 불리는
남이 북이 25도 사이의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저위도 지역에서 잘 자란다라고 설명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요. 커피는 커피 나무에 재배하는 곳, 그리고 생두의 수확 및 가공 과정, 이런 곳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재배하는 곳에는 이렇게 커피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겠구나. 커피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국에서 수입국까지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침으로 대표적인 지역이 연계를 맺는 작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지와 소비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브라질과 미국 사이에서 커피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어떤 무역의 교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요. 이거를 이제 경제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는 저위도의 개발도상국이고 커피를 수입하는 국가는 대부분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네 라고 공간적인 분포를 통해서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아래로 내려와서요. 공간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적 관점은 이런 거죠. 어디에서와 왜 그곳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표에 나타나는 인간 활동을 설명하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위에서처럼 커피는 주로 저위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을 하고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서 선진국에서 수입해 라고 말하면 생산국과 수입국의 분포를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공간적 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려면 이런 몇 가지 개념을 좀 더 알면 좋대요. 바로 뭐냐면 장소, 영역, 이 네트워크라는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은 공간 정보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고요. 자, 장소는 우리가 의미가 영역과 뭐가 다르냐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의미 있게 부여한 공간을 우리가 장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속초여고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맨날 오고 싶은 통합사회 수업을 듣고 싶어서 맨날 오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장소, 내가 막 가고 싶은 장소면 이 사람에게 학교는 그런 가고 싶은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학교를 오자마자 걸어오면서도 집에 가고 싶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장소로서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영역이라는 개념은요, 좀 어떤 집단이 점유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규모가 다양할 수도 있지만 보통 여러 명이 동시에 그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여러분 인식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장소나 영역은 다른 곳과 관계를 맺으면서 네트워크라는 걸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이 둘 간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장소, 이곳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이 지역들은 어떠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이건 바로 공간적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학습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2페이지를 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는 1단원 우리 1페이지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성취 기준 각자 작성을 했잖아요. 이 성취 기준은 우리가 한 단원을 공부하면서 계속 기억해서 공부해야 될 그런 학습의 주제니까 계속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학습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 2페이지로 넘기면 방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번과 2번은 여러분 채울 수가 있어요. 자, 2페이지 다 같이 폈나요? 자, 그럼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자, 사회현상을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은 무슨 관점이었죠? 그쵸. 시간적 관점에서 바라봤다. 자, 우리가 시간적 관점은 또 다른 말로 우리 이제 역사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어떤 시간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 그래서 역사적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역사적 관점.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자,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지역에 관심을 갖고 어떤 위치와 장소, 현상의 분포, 패턴, 그다음에 이동, 이런 공간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은 이게 바로 공간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공간적 관점은 다른 말로 지리적 관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이제는 16페이지를 펴봅시다. 자, 교과서 16페이지 다 같이 폈나요? 자, 그럼 위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봤더니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이게 지하철역이거든요. 지하철역. 그러면 이런 지하철 주변으로 커피 전문점이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나 이걸 또 공간적 분포로 지도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분석할 때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화했어. 공간적으로 분포가 달라졌어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혹시 사회 구조 이런 것이 이 커피 전문점의 증가에 어떤 원인이 되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자, 사람들이 음료를 마실 때 대부분 커피를 선택해. 음료 선호도가 바뀐 걸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가운데에 커피를 들고 있는 분이 뭐라고 했냐? 서구식 생활 양식이 보편화돼서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분은 바로 어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접근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도로변의 상점들을 봐.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커피 전문점이 많아지고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돼. 즉, 개인의 행위는 사회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커피 마시는 분위기는 개인의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여기 보는 이 강남 일대에는요. 커피 전문점이 1,700개 정도 된대요. 엄청 많죠. 우리 속초시에 있는 커피 전문점을 세면 한 100개 정도가 될까요? 몇 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속초와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자, 그럼 이 지역에는 왜 이렇게 커피 전문점이 많아졌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은요, 여러분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 우리가 자주 가보진 않지만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밀집, 그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도 나누고 또 산책도 하고 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개인이 커피 전문점이 생기게 만들고요. 이런 커피 전문점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시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마시기 싫어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옆에서 이렇게 분위기에 탑승을 하려면 분위기에 같이 어울리려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교과서 아래 부분으로 내려오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사회적 관점이란 개인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 구조 혹은 사회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행위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회 구조,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회 구조가 개인이 커피를 선택하게 하고 또 커피를 선호하는 개인이 만나서 이런 사회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한 사회에서 개인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진 이런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사회 구조라고 하고요. 이게 법 이런 것처럼 어떤 절차나 규범으로 만들어진다면 그런 건 사회 제도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서구식 음식 문화가 보편화돼서 음료 시장에서 커피 전문점이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커피 소비 증가를 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관점으로도 커피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우리가 여기는 몇 페이지? 17쪽을 같이 볼게요. 17쪽에는 마지막 관점인 윤리적 관점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커피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커피 전문점에 갔을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과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둘 중에 어떤 행위가 더 윤리적일까요? 그렇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더 윤리적 행위다. 사회의 어떤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윤리적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어떤 행위의 좋고 나쁨, 옳고 그른과 관련지어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지, 그리고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사회 구조나 제도가 어떤 가치와 규범을 지향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관점이 바로 윤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윤리적 관점에 의해서 커피 소비를 할 때도 공정무역 커피를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정무역이란 건 뭐냐면요. 자, 앞에서 우리가 공간적 분포, 공간적 관점으로 커피를 바라봤을 때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는 주로 저개발국이 많았고요. 그리고 커피를 소비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많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국가 간에 무역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개발국의 노동력들이 굉장한 착취 혹은 아동 노동력을 활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자, 이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어서 선진국에서 판매가 될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서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게 좀 이 적은 대가를 주고 사람들이 비싸게 사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득을 그만큼 많이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공정무역인데요. 자, 여기 있는 설명을 한번 같이 보면요.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여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역 방식을 공정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소비할 때도 그냥 일반 커피가 아니라 공정무역 커피를 소비한다면 조금 더 윤리적으로 옳은 소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밑에 예시예요. 자, 여기 있는 남성분이 얘기하는 내용. 자, 커피 생산 과정에서 아동이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생산자가 얻는 이익이 부당하게 적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없는 공정무역 커피를 주문하려고 해. 이런 행위들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모르는 그런 개념이 나왔네요. 자, 요 커피를 우리가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서스펜디드는 뭐 맡겨놓은 이란 뜻이래요. 맡겨두다. 그래서 처음에 주문할 때 저 두 잔 주문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한 잔은 지금 마시고 한 잔은 맡겨두는 거예요. 그럼 맡겨둔 다른 한 잔은 내가 다음에 와서 마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가 와서 그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익명의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기부하는 것, 이걸 서스펜디드 커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커피를 2잔 주문해서 한 잔은 내가 마시고 다른 한 잔은 우리 지역의 이웃을 위해 기부할 거야. 커피를 사 마실 여유가 없는 불우한 이웃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커피뿐만 아니라 뭐 영화관, 뭐 음식점 이렇게 다양하게 확산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타인을 돕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도 이렇게 윤리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소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어떤 무역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거의 여러분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학습지의 나머지 부분들을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3번과 4번을 오늘 했으니까 이 2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사회 제도 및 정책,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이라고 하냐면 자,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죠. 사회적 관점. 자, 그리고 네 번째, 인간의 욕구와 양심을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고 어떤 규범을 적용할지 살펴보는 것은 그렇죠. 윤리적 관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이러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하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하나 더 남아야 이번 주 수업이 끝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